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 날인데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특집 토론 준비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언론 보도 행태 안 보는 분들도 많지만 여전히 보수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상하다. 아니 저 사람들 내란 동조를 하고 있느냐라고 의심을 키우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현 상황을 분석하면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진단하는 인터뷰 기사 같은 것을 보면 정말로 양비론을 앞세워서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칼럼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 저희들 대한민국 언론 정말 이럴 것인가?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에 부역하고 마치 실패한 내란이 안타까운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이 행태, 저희들이 언론을 유튜브에서 만들고 있으면서 이 내용 꼭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드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오늘 특집 토론 준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시민언론 민들레에서 에디터를 하고 계시는데요. 한겨레신문, 세계일보 기자를 하시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차관보까지 지내셨던 정통 언론인 김성재 에디터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MBC 2580 출신이십니다. MBC 기자였고요. 그리고 송영 국장님 요즘 언론운동을 주도하고 계신데 송영훈 전 MBC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박수 한번 치면서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매우 무겁게 맞이하고 있지만 그래도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 양문석 의원의 최근 국회 활약상 여러분 보셨겠지만 정말로 장관을 앞에 두고 내란 동조한 것 아니냐. 그리고 문체부 공무원들 앞에서 너희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것이 애국인지 생각해보고 행동하는 것이냐. 정신 차리라. 역사 앞에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런 호통 많이 치셨는데 네. 오늘은 호통을 치면서도 대안을 좀 내주는 네.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방송 초반이 너무 무거운 거 아니에요? 예, 가볍게 가셔도 좋습니다. 예. 아니, 저는 오늘 크리스마스 인사를 이렇게 썼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메리가 즐겁게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못하겠다. 옛날에 택시기사나 버스기사 앞에 운전석 앞에 보면 오늘도 무사히라는 그 안나가 기도하는 모습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 인사는 오늘도 무사히 이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하루가 시각각 변하고 하루가 불안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누가 구두발 소리만 약간 빨리 두두둑 하면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는 이러한 이 계엄령 트라우마 또는 내란 폭동의 트라우마를 저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함께 겪고 있는 이 고단한 그 시절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무사히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무사히 불안한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녁에 바깥에 나가서 외부 활동하기가 두렵다는 분도 많습니다. 걱정이 많기 때문이죠. 윤석열이 원래 만들었던 나라가 이런 나라인지 공정과 상식요? 정치를 복원한다고요? 경제와 민생을 챙긴다고요? 새빨간 거짓말 매일 우리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속보 들어오는 내용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언론 문제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김성재 에디터님. 네. 공수처에서 지금 이제 2차 소환 통보까지 했는데 오늘 윤석열 안 나간다고 합니다. 불응했습니다. 예. 내일 체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내일 체포가 아니라 즉시 체포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공수처에서는 좀 약간 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체포까지 뭐 먼 소리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이게 바로 체포를 해야죠. 크리스마스 선물로 체포 소식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공수처가 지금 이제 생각을 좀 바꾸고 있습니까? 오동훈 공수처장 어제 국회 나와서 답변하는 거 보니까 좀 황당하던데 보셨습니까, 양 의원님? 예, 애초에 예. 우리는 바로 체포할 수 있다. 그리고 구속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첩해 달라라고 검찰에게 계속해서 종용했던 공수처장이 갑자기 입장이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경찰이 계속해서 남태령의 트랙터 진입을 방해하는 행태나 그다음에 어제 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의 그 행태를 보면 완전히
윤석열이 대통령질을 할 때의 모습하고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검찰은 뭐 우리가 더 이상 기대하는 바가 없어서 그렇고 공수처 마찬가지로 즉각 체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그 공수처가 입장을 바꿨어요. 즉 국무총리 한덕수의 스탠스에 전체적으로 정부 장차관들 국무위원들과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권력기관 수사기관들이 한꺼번에 정리되고 있는 듯한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보입니다. 이게 사실상 저는 내란 폭동 시즌 2라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 어제 민주당에서 한덕수에 대한 탄핵 안 중에 이 2차 내란이라고 그 정리를 했고요. 탄핵 안에 그다음에 2차 내란 수괴로 한덕수를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탄핵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왜 그 급브레이크를 밟았는지 부분은 좀 더 우리가 나중에 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언론이 명확하게 상황을 정의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를 제시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내란 세력, 내란 동조 세력의 말을 기계적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똑같은 그 수준으로 이렇게 보도를 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히려 내란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저 언론 윤리에도 보면 불편부당한 공명정대하게 그다음에 그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라고 했거든요. 네. 네. 시시비비를 가리라고 돼 있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근데 기계적 균형, 기계적 중립이라는 게 너도 네 얘기 반 이쪽 반. 그럼 너도 옳고 너도 잘못이고 너도 잘못. 양비론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가 기자들이 흔히 얘기해 그게 뭐냐면 흙탕물 만드는 거예요. 결국 흙탕물 만들어서 본질이 뭔지 잘 안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내란입니다. 내란. 이거는 백대 빵이죠. 예. 누구 편들 이렇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총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이게 오늘 그 윤석열 이 사람 그 탄핵 심판 중이어서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지만 네. 어쨌든 그래도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이게 뭡니까? 예? 헌재에서 그 서류도 안 받으려고 여러저러 빼고 예? 수사도 여러저러 피하고 이게 뭐예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뭐 대학생들이 좀 그 머리를 써서 야. 응원 편지를 보내고 했더니 그것도 얼른 받았대요. 사실 그 안에 그 힐난하는 내용인데. 네. 응원 편지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카드 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한덕수 총리가 그랬잖아요. 네. 경제 걱정을 하면서 불확실성을 제거해줘야 된다. 그래요. 지금 불안하단 말입니다. 우리 또래면은 밖에서 이를테면 어디 식당 같은 데 가서 군인들 보이면 우리 아들 뻘 뭐 이러니까 막 밥도 사주고 싶고 그래요. 근데 요새 보면 가슴이 철렁해요. 이거 또 무슨 일 생기는 건가? 자, 경제 걱정할 게 아니란 말이죠. 단호하게 전 세계가 한국을 왜 지켜보느냐?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진짜 제대로 진행되는지 보는 거거든요. 그럼 단호하게 해야죠. 왜 이렇게 끌려다닙니까? 자, 한덕수 총리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해야 한다. 지금 이제 공수처 수사, 뭐 체포 그리고 뭐 강제 구금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즉각적인 실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하면서 이제 사과를 이렇게 했습니다. 본인이 계엄 선포한 것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모든 서류를 수령 거부하고 수사도 거부하고 있다. 네. 자, 이런 거를 왜 언론은 시시비비를 가려서 따져서 왜 당신 거짓말 시키고 있느냐라고 준엄하게 꾸짖어도 될까 말까인데 윤석열 그냥 단순히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는 걸로 드라이하게 건조하게 이렇게 이제 던지는 네, 것. 지금 단순 전달만 지금 예. 하고 있죠. 거기에 예.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그 석동현 변호사, 그 공식 변호사도 지금 아니죠. 석동현 변호사가 얘기한 거, 또 뭐 윤 씨 측 이러면서 윤 대통령 측 이러면서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그쪽 입장을 단순 전달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언론이.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 계속 그 윤석열 측에서 뭔가 자기 지지자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계속 흘리고 있고 그거를 언론들이 계속 받아서 그러니까 마이크를 대주는 거예요. 네. 언론들이 마이크를 대주고 그걸 확산시켜서 이 사람들이 더 결집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윤석열 지지자들이 광화문에 지금 모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광화문에 모여서 자기를 지켜달라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걸 언론이 그냥 그대로
그 전 생중계하고 그러니까 있고 연쇄 받아쓰기 하고 살인범한테 있는 거예요. 강도한테 참 막 죽이는 거예요. 왜 담 넘었어요? 뭐 그럴 만한 일이 있었어요? 뭐, 그럴 때가 아니죠 지금. 그러면서 스피커 역할 해주는 게 아니. 그러니까 공범한테도 계속 뭔가 야 너 내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증거를 이렇게 인멸하고 피할 때 이렇게 피하고 그리고 뭔가 하여튼 나를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폭 같으면은 조폭들 어떻게 숨어 있다가 또 언제 나와라 뭐 이런 식의 그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 아닙니까? 얘기하다 그 보니까 막 얘기를 욕이 나오려고 언론이 그러는데 주류 언론이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윤석열이 저 그 계엄 선포하면서 그랬습니다. 결연한 구구의 의지라 했어요. 네. 예? 결연한 구구의 의지인데 왜 숨어 저지랄해요? 당당히 나와서 밝히면 될 거 아니야. 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기자들이 그거- 시시비비를 그거- 전혀 가리지 않는 건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 편들겠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는 길들여진 애완견이라고 예.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반려견은 동행하는 이 동물이지만 애완견은 일방적으로 길들여지고 사육당하는 개를 갖다가 애완견이라고 그래요. 그 언론을 향해서 개에 대한 그 비유들이 많잖아요. 워치독부터 시작해서 그 다양한 개에 대한 비유들이 많은데 정말 얘들이 1000일 동안에 길들여졌더라 네. 라는 모습을 지금 이 노골적으로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얘들의 그 상업적 고민들이 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팽팽한 이 대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집단들이 여전히 이러한 보도들을 계속 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그들은 찬반의 문제, 사실과 허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가짜와 진짜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이거든. 건성동이 개소리를 해도 그것도 개소리 하는 자체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건성동이 개소리를 계속해서 보도해주면서 판을 1대1 판으로 아까 이제 송 선배 말씀하셨던 100대 빵의 판을 1대1 판으로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자, 내란 폭동 vs 통치행위 이렇게 같이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통치행위라고 이야기하는 어떠한 법조인도 찾아보기 힘든, 심지어 석동현조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네. 이런 상황인데, 내란 폭동과 통치행위를 두 개를 같이 비교해서 갖다 붙이면 제목만 읽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미 국민들은 실시간으로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시민을 향해서 총구를 대는 모습과 그 다음에 장갑차로 밀고 들어오는 모습과 그 다음에 경찰에 의해서 국회 문턱이 막히는 모습들을 실시간으로 봤단 말이에요. 빼도 박도 못하는 완벽한 증거와 그 증거를 국민 대부분이 확인했기 때문에 이거는 뒤집기도 안 되고 내란 폭동이 통치행위로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이 지랄을 할까? 네. 이건 바로 이재명을 죽이면 자기들도 경쟁력이 있고 다음 대선에서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판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 또는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상업적 이익에 대한 안전빵 이제 이런 것들을 나는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자, 댓글로 저도 그 말씀에 덧붙이고 싶은데 길들여진 애완견이기 때문이다. 뭐 그 얘기 잠깐 하셨는데 네. 저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지금 다 애완견이었죠. 윤석열 정부 내내 네. 애완견이었는데 단순히 애완견이어서가 아니라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주류 언론들은 이 상황이 싫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가다가 지금 국힘당이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거 민주당이 집권하는 게 너무나 싫은 거예요. 언론들이 주류 언론들이.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막아야겠다.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오래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심지어 우리 주류 언론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뭐냐면요. 윤석열이 살아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주류 언론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틀림없이. 왜냐하면요. 보세요. 윤석열
비상계엄 그 계엄 선포문을 보면요. 거기에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종북 반국가 세력. 네. 그리고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라고 하면서 척결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야당이 민주당이 예산을 자꾸 삭감해 버렸다. 또 하나 뭡니까? 탄핵, 뭐 탄핵, 인사. 예. 장관 탄핵하고 방통위원장 탄핵하고 감사원장 탄핵하고 이렇게 해서 국정을 마비시키게 이 두 가지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조선일보를 비롯한 주류 언론들은 똑같은 얘기를 그동안 계속해 왔어요. 즉 뭐냐면 계엄 선포문의 내용과 주류 언론들이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계엄을 비상계엄 선포해서 내란을 일으키겠다는 생각하고 주류 언론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하고는 똑같은 생각이라는 네.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주류 언론들이 이제 비상계엄이 실패를 한 거예요. 국회에 침입하려고 했던 게 방송에 그대로 지금 다 국민 앞에 보여지면서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스럽죠. 당황스럽긴 하지만 실패하지 않았길 바랬을 거고요. 주류 네. 언론들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그리고 윤석열이 살아 돌아오는 상황까지도 이 주류 언론들은 나는 바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우, 난 이제 그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네. 뭐냐면 윤석열이 살아온다는 거 있잖아요. 탄핵에서 살아나오는 거. 그거 진짜 끔찍한 거예요. 호불호를 떠나, 윤석열은 호불호를 떠나서 총리도 그랬잖아요. 전세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고. 왜 주시하고 있겠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작동하는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쿠데타 일으키고 내란까지 일으킨 사람이 헌재 갔다 다시 살아오네? 그럼 저 사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끔찍하다는 거는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는 순간 이 나라는 완전 후진국되는 거고요. 국제신도 추락하는 거고요. 그냥 바로 망조되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 언론으로 다시 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언론사 그 기자들을 보면 야 니들은 진짜 기레기들이야, 진짜 너희들은 쓰레기들이야라고 비판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도 그 제가 만나는 이제 언론사 기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수긍을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진짜로 기자들한테 그 얘기를 직접 하세요? 저는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뭐 네. 걸로도 네. 그왜 개돼지라고 이야기를 네. 해가지고 그 동물급으로 해주냐 그냥 쓰레기라고 이야기하고 네. 이재명 대표 이야기했을 때는 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난 그 친구들 보고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니들이 아무리 써봐봐야 영향력이 없어. 네. 글을 바로 쓰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보지를 않아요. 그냥 제목 정도만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외려 정치 고관여청들부터 해서 일반 국민들은 더더욱 안 봐요. 그래서 너희들이 국민으로부터 이미 탄핵을 당한 거야. 네. 언론은 일찍이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봐요. 네. 그래서 요새 뉴스 안 봐요라고 하고 그만 요새는 유튜브만 봐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이제 너무 많이 생겼던 게 이들인데 이들이 그 꼬라지를 또 이번에 보여줬어요. 포고령 3호가 뭐예요? 정확하게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계엄사의 통제를 받으면 우리가 그 79년 이후 그 450일 동안에 대령, 소령, 중령이 아니야. 대위, 중위, 네. 밥티까리 2개, 밥티까리 3개 이런 애들이 편집국장실에 딱 앉아가지고 모든 기사를 검열했잖아요. 그 꼬라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아무런 역사의식도 없고 그 다음에 현실적 그 인식도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포고령 3호에 대해서 정말 불같이 화를 내야 되는 저들이 화를 낼 줄을 모르는 거야. 네. 거기에 대해서 다루는 놈 한 놈 없는 거야. 자, 그러면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지켜야 되는 문화부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계엄령, 포고령 자체가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고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자체도 그 잘못된 거거든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이거 계엄령법에 잘못된 거예요. 군사적 필요가 있을 때 네. 언론과 출판은 그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자신들의 목구멍에 칼을 대고 자기들이 그 지금처럼 그 아무 생각 없이 자유롭게 글 쓸 수 있는 이러한 환경 전체가 완전히 통제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통제를 하려고 한 내란 폭동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는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레거시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잔존이라는
표현이에요. 잔존 주류 미디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잔존 미디어라고 정확하게 언론학자 양문석이 이야기 네. 개념 정의를 합니다. 잔존 미디어들이 그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고령에 보면 손봐야 될 대상 집단이 둘이 나오잖아요. 하나가 언론 기자들, 그다음에 의사들하고. 의사잖아요. 처단한 적도 있잖아요. 의사들은 발끈했을 겁니다 아마. 기자들이 먼저 발끈해야죠. 예? 언론 통제하겠다, 우리를 통제하겠다는 거야? 발끈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도 그런 얘기해요. 저 기자로 살았는데, 예? 나 기자로 먹고 살았다든지 뭐 어떻게 기레기 그러면 후배들이 싫어하죠. 그러면 아니 싫어한다고 화낼 게 아니라 왜 싫어하는지 생각을 해봐. 내가 기레기 아니면 될 거 아니야. 예? 그리고 우리가 팩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이를테면 저 윤상현 이제 이 사람이 뭐 무슨 뭐 고대 내란 뭐 고대 통치 행위라든지 뭐 사법 대상이 아니라라고 말을 했어요. 말한 건 팩트야. 그것만 옮기는 게 우리 아니에요. 라고 말한 건 팩트지만 그 말이 진실한지, 예? 트루스,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시시비비를 가려봐야지. 시시비비를 따지도 않고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쓰레기 운반차에 우리가? 왜 그걸 왜 옮겨 그러면? 자, 그래서 우리가 기레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이제 언론의 보도 행태 또는 칼럼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송영 국장님이 이제 설명을 주실 텐데, 자, 언론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 내란 사태를 경험하면서 정말로 이것이 어떤 식으로 끝이 나더라도 이 과정에서 보여준 언론의 행태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한다. 댓글로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시는데 책임을 물어야 한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에는 정말로 용서하지 않아야 한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또 시간이 지나면 언론은 언론대로 먹고 산다고 네. 또는 권력 앞에서 또 수그리고 이렇게 계속 반복할 건데 이번에야말로 언론학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정돈을 할 수 있습니까? 자, 그 법적으로 댓글도 내란에 동조하면 예. 내란 동조 세력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면 언론은 댓글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큰 공공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그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동조에 대해서 언론도 명확하게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그 한 20일이 지나간 이 시점에 끊임없이 그 언론들을 모니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모니터가 일정한 이 국민이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그 법적 책임을 그 물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러한 내란이 언제든지 또다시 그 발생할 수 있고, 지금 그 내란 상태가 종식되지 않고 제2의 내란 상태로 우리가 불안에 떨고 사는 이 이유가 뭐냐? 저는 전두환을 처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네. 노태우를 사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국가적으로 국정농단이나 내란 세력에 대해서 사면을 때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사면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명확하게 법정 최고형들로 다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실제 여기에서 부역한 자들, 그리고 동조한 자들, 그 다음에 주도한 자들, 이들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으로 다 다스리고 사면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방에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내란 외환죄에 한해서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러한 그 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태들이 하면 죽구나. 정말 삼족이면하고 구족이 완전히 망가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러한 내란 행위에 이렇게 쉽게 동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댓글을 쓰고 기사를 쓰고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계속 내란을 선동하는 이러한 보도가 계속 재발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제 이 부분에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다시 이거를 물타기 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는 어떤 논리로 반박해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는요, 거짓 사실을 쓸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사실에 대한 논평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고, 출판의 자유고, 언론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거짓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가 아니고 거짓 사실 유포일 뿐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고, 저희들이 지금 이번 계엄과 관련된 탄핵 국면 그리고 내란 상황에 대해서 최초에 문제 제기를 했던 민주당에서 이거 실제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고 경계를 했을 때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저희들이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요. 사진으로 좀 띄워주시면서 송 국장님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한동훈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이다. 라면서 또 국민의힘에서 이런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비판을 했고 정해전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도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자, 그때 이제 그 장면들을 좀 사진으로 올려주시고 왜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이 이제 실제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사과와 반성과 이런 거 없이 또 뭉개고 넘어가느냐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언론이. 예. 이를테면 그 저도 그랬습니다. 그 2024년 그 2024년 무슨 쿠데타야 말이 네, 돼? 네. 라고 했었습니다. 처음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글쎄 그럴까? 근데 뭐 그 경계령 때리듯이 뭐 그런 건가 했는데 김영현도 그때 그랬잖아요. 국회 나와서 인사청문회 때 예? 그런 명령이 떨어지면 군인들이 따르겠느냐? 나부터도 안 따르겠다고. 그 위장을 했어요. 연박. 예? 그때 이를테면 특히 이제 조선일보나 이런 언론에서는 호재가 됐던 겁니다. 민주당 그리고 이제 이재명. 응? 봐라 야당은 맨날 그 딴지나 걸고 말이야. 그냥, 그래서 비아냥거리면서 거기다 그 비호감, 그 혐오 프레임을 계속 씌웠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는 그게 사실로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뭐라고 하는 데가 없어. 예. 어? 사실은 그때 그 민주당이 그런 얘기 했을 때 그러면 자기들이 취재해야 되는 건 봤단 말이에요. 취재해서 확인해야 되는 건데 그건 안 하고 그거 봐라 민주당은 맨날 저지련하고 말이야. 어? 국민들 홀리기나 하고 말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자 요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아일보는 그 섣불리 뭐 이렇게 단정하긴 말했지만 요새 한강 작가 얘기 있잖아요.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다. 올해가 아마 그 동아투기 50년인가? 네. 그렇지 않나요? 야, 동아투기가 지금 동아일보를 살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동아일보 요즘 그렇습니다. 반면에 조선일보는 결국 윤석열 잘못했어. 그 고집불통에 말이야 무능하고 말이야 하지 말라 했더니 결국 그 사고 쳤어.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럴 만도 했어. 이재명이 안 도와줬잖아. 이러면서 여기서 뭐 원로 인터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결국 기승전 이재명 혐오, 기승전 민주당 탓 이를 몰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언론이 최근 계속 일면 톱이 이 내란에 관련된 건데 조선일보는 톱이 뭐 북한이라든지 예? 안보, 불안, 우크라이나 이런 데로 갑니다. 이게 국민을 오도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재명 끼워 넣기를 하는 것은 좀 이따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자,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예. 그 화면에 잠깐 나왔는데 예. 그거 조금 더 제가 상세하게 저도 그 질문 드리려고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십시오. 예. 예, 조선일보가 이게 사실 윤석열 쿠데타 준비설, 계엄 준비설이 처음 나온 게 제 기억으로는 작년이지 않습니까? 김용민 의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김용민 의원이 내년 4월 총선에서 만약에 그 국힘당이 불리한 그 상황이 돼버리면 계엄을 할 수도 있다라고 김용민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때 그 얘기를 했을 때 조선일보가 뭐라고 했냐면 2023년 11월 29일자 사설입니다. 막말이 일상과 상식이 된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너무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가 작년에 한번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도 중앙일보 뭐라고 그랬냐면 김민석 의원이 올해 이제 8월이었나요? 9월에 그 또 제기를 했죠. 굉장히 진지하게 제기를 했었죠. 9월 달이었습니다. 9월 달에 예. 심각하게 제기를 했었죠. 이재명 호위무사로 전락해서 입만 열면 망상과 괴담뿐이다. 김민석 의원한테 네. 왜 이 지경까지 됐냐라고 이거 완전히 사람을 비아냥대고 조롱하는 거죠. 바보 만드는 거였죠. 이런 얘기를 했고 서울신문은 뭐라고 했냐면요. 북한군 파병 규탄 결의안을 주도해도 모자랄 판국에 이 무슨 황당무계한 말인가라고 네. 그 계엄 준비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뭐 조선일보 또 있습니다. 11월 28일 그러니까 바로 12월 직전이네. 3일 직전이었죠. 네. 직전에. 닷새 전에. 예. 국민 우롱하는 황당무계한 선동이다라고
이게 사설 제목이고요. 거기서 국민을 개돼지 수준으로 낮춰보면서 비이성적인 논리로 현혹하는 혹세무민 선동이 개탄스럽다. 이거는 문화일보 사설입니다. 네, 예. 이런 식으로 비상계엄 떨어지기 직전까지 언론이 이런 식으로 사설을 쓴 거예요. 그 언론이 지금 왜 사과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사설을 썼으면 아무 얘기도 지금 안 하고 있죠. 회사의 공식적 견해고 그 당시에 우리가 잘못 봐서 지금 석고대죄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오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을 이렇게 잘못된 정보, 잘못된 논평으로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근데 그 범죄 집단 조선일보 그 쓰레기들한테 예. 우리가 기대할 건 없다. 예. 라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고요. 나는 이제 언론운동 하시는 분들이나 언론 비평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조선일보 한누만 조지자라고 이제 제발 조중동이라고 묶어서 가지 마라. 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조선일보가 갖고 있는 그 아류에 대한 영향력이 큽니다. 네. 조선일보를 못 건들면 그 아류들은 안 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선일보 아류들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비판할 필요는 없다. 조선일보 아니, 어떻게 보면 저거예요. 네, 조선일보와 기타 언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중동 이럴 것도 없어요. 예, 범죄 집단 조선일보라고 정확하게 그 우리가 호명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아까 송영훈 선배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계엄령을 이야기를 하면 기자들은 당연히 제1당에서 계엄령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무너무 황당해. 그러면 이게 뭔가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취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취재나 어떤 증거나 어떤 진술도 없이 괴담이다, 혹세, 무민이라고 공격을 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조선일보식 보도 방식이었거든요. 이 조선일보식 보도 방식이 일상화된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계엄 얘기 나왔을 때 조선일보나 이쪽에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민주당에다가 오물 끼얹기 딱 좋은 호재를 만났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민석 최고가 며칠 전에 어떤 유튜브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정말 그 불행중다행은 계엄이 안 떨어졌으면 나는 또라이 될 뻔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 뒷이야기가 너무너무 그 슬픈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연초에 그 칼퇴를 당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칼퇴를 당한 이후에 테러까지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네. 그럼 이 다음에 뭘까? 테러 이후에는 뭘까를 이재명 대표가 아니 요새 여기서 조금씩 흘러나오는 얘기 들어보면은 예, 그래서 제가 윤석열 마무리 입에서 해드릴게요. 예, 그 쿠데타 얘기 나온 거는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주위에서 얘기해서 그렇지. 이 칼테르 이후에가 뭘까를 꼼꼼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남은 게 계엄령밖에 없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선원 의원을 하고 만나요. 그래서 박선원 의원한테 부탁을 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계엄령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한번 취재 좀 해주실랍니까?가 1월 말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됐던 거예요. 그럼 박선원 의원실에는 박선원 의원이 국정원 부원장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그 방에 국정원 출신이 있고 국방부 출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좌진들이 새벽 1시, 새벽 2시까지 계속해서 술 마시면서 그들의 동향을 살피고 탐문도 하고 탐문을 계속 하고 했죠. 지시를 한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김민석 최고도 다른 루트로 또 계속해서 그 부분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박선원과 김민석이 합치면서 공식적으로 8월 달에 김민석의 계엄령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박선원 이야기가 이제 터져 나오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나무위키의 군 장성 180명이 모두 자신의 개인 정보를 다 삭제를 해요. 그게 이제 우리 방에 제보가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또 댓글이나 이런 이 가짜 뉴스들이나 이런 거를 또 이 취재하고 분석하는데 또 좀 특화된 방인데 그래서 나무위키를 봤더니 여인형 방첩사 사령관이 4.10 총선 끝나자마자 나무위키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정보사, 그 다음에 수방사, 얘들이 5월에 대거 육사 출신 그 장성들이 자신의 명단을 나무위키에 자신의 정보를 다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공군과
해군 장성들이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180명 정도가 자신의 이름을 삭제하고 지난달까지 우리가 모니터했는데 그 이후에 삭제가 없어요. 즉 지금 제가 그 두려워하는 부분은 뭐냐면 나무위키에 자신의 정보 삭제 요청을 한 그 장성들이 여전히 우리 군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잠불이 아니에요. 아직도 거대한 용암이 밑에서 끓고 있다고 저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네. 당장에 그렇지 않으면 제 2차 그 계엄의 가능성이 있다. 내란 폭동은 여전히 밑에서 활활 타고 있는 근데 이 생각이 용암불이라고 보는 거예요. 국회의장 공간에 왜 군인들 끝까지 남아 있었죠. 나왔잖아요. 난 그 생각 들었더라고. 계엄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됐는데도 통과됐는데도 그 위에 있었다? 아 이거는 윤석열 머릿속에는 국회에서 만약에 저 계엄 해제 해제가 요구 되면 또 해. 2차 계엄을 한다. 바로 또 해. 바로 또 해. 야, 그 생각했던 거 아닌가? 그리고 바로 또 하면서 만약 국회의장이 공간에 있으면은 못 가게. 그래서 국회 완. 야, 이거 생각했던 거 아니야? 제가 좀 그런 의식까지 들어요. 제가 좀 예. 마무리를 하면요. 언론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의혹들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근거들과 증거들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를 그 취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취재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기자면 김민석한테 매일같이 따라다니면서 실마리 하나만 주세요. 네. 어디서 나온 진술입니까? 내가 정말 오프 더 레코드하고 내가 취재해서 이 내용들을 보도할 테니까 실마리를 주세요 하고 김민석을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국방위에서 이야기하는 박선원을 쫓아다니면서 이러한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방에서 그 나무위키의 장성들 180명이 동시에 그들의 정보를 싹 삭제를 했었으면 거기에 대한 추가 취재를 하고 하면서 그렇게 취재를 최소한 해보고 없었을 때 괴담, 혹세무민, 또라이, 대명천지의 무선 계엄령 이런 막말들을 쏟아낼 수 있는데 네. 한국 언론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잔조 미디어 세력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취재조차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본인들이 오판했던 것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취재하는 언론 본인의 사명 둘 다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둘 다 안 하고 그러니까 내란이 지속되는데도 네. 마치 이게 기계적 균형이란 이름으로 이놈 저놈 내란 세력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그대로 받아쓰고 있으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살인자를 살인 의도가 명확한 사람을 계속 옹호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한마디만 하고 네. 석동현이 윤석열의 변호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선임이 안 돼 있죠. 아니죠. 네. 심평이 그동안 윤석열 용비어 청가를 그렇게 불러댔던 심평이 지금 이슈 메이커가 돼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동안 심평이 얼마만큼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국민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그러면서 심평이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의 심평의 과거를 보면 이런 이야기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심평을 비판하고 그다음에 석동현이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데 그러한 석동현이 지금 윤석열 팔면서 석동현 파리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게 그러니까 언론이 기자들이 누구의 말을 받아서 인용을 하더라도 이를테면 석동현은 뭐냐면 그거예요. 그거 안단 말이에요. 예? 그거 옮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가 멘토라고? 멘토가 뭔데? 근데 이 사람이 그랬다며 윤석열 바탕이 선한 사람이라서 예? 탄핵 기각되면 더 잘할 거라고.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그러면 예? 그럼 앞으로 뭐 하도 다시 돌아와서 그럼 대통령 하다 툭 하면 계엄, 예? 군대 투입하고 이러면 되겠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생각을 하고 받았어야지.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윤석열만 미친 게 아니고 언론이 다 미쳐버렸다. 그래서 지금 이제 책임 소재를 당연히 범법자는 거기에 대한 법적 단죄를 해야 하는데 언론이 지금 이 사태의 책임 전체를 놓고 보면 80%가 있다라고 유시민 작가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부활입니다, 부활. 예, 구할이다. 80% 90%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일반 우리 언론 소비자들은 예. 과연 그렇게까지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이게 잘 안 보니까. 근데 제가 12월 3일
4일 그날부터 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예. 제가 3일 밤에는 YTN을 봤습니다. 저 MBC를 봤어요. 네. MBC를 보다가 이제 상황이 끝나고 해제가 되고 나서 MBC가 밤에 야간에 방송을 약간 좀 밋밋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YTN으로 돌렸어요. YTN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니까 YTN이 그날 낮에 비상계엄 직후의 상황을 에 대해서 뭐 평가하고 하는 그 대담 프로에 패널로 누구를 불렀냐면요. 두 사람, 한 사람은 김진 전 중앙일보 기자, 예. 김진 씨를 불렀고요. 또 한 사람은 배재대 교수인 김형준 교수를 불렀습니다. 근데 아니 전 그걸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김진 전 중앙일보 기자, 김진 씨하고 김형준 교수가 예전에 둘 다 극우 성향이잖아. 둘 다 극우 성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어떤 극우적인 발언을 했는지 그거 찾아보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진에 유튜브에. 나오는데요. 예, 사진에 나오죠. 그거 찾아보면 금방 나와요. 그래서 유튜브 찾아봤어요. 김진 씨는 끊임없이 바로 그 비상계엄 직전까지 김건희 씨에 대한 비판,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에 대해 반대하면서 김건희가 너무 많은 과도하게 사실과 다른 비난을 받고 있다라는 식으로 김건희를 옹호하는 발언을 끊임없이 해왔고요. 그리고 김영준 교수는 TV조선 프로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계엄이냐 계엄은 이거는 다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해서 퍼뜨리고 있는 괴담이다. 이런 식의 대화를 TV조선에 나와서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YTN이 비상계엄 그 직후 그 다음날 낮에 패널로 불러서 방송을 했던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방송이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가는 방향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자유통일당, 정광훈 세력, 네. 그리고 지금 석동현도 그 당에서 지금 비례대표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쪽으로 이제 몰고 가면서 마치 그것이 보수 정치 세력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제 조명을 하고 있잖아요, 언론이. 네. 그 YTN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YTN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YTN이 계속 이제 그런 방송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 이후에도 계속 여의도에서 또 저 광화문에서 남대문에서 헌재 앞에서 응원복 시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촛불과 응원복이 만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시위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여론은 그게 바로 여론입니다. 국민 여론이에요. 빨리 헌재가 빨리 그 결정을 내려달라. 제대로 결정을 내려달라. 그리고 국힘당은 해체해라. 뭐 이런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한쪽에서는 광화문에 이 태극기 부대들이 또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태극기 부대의 집회를 YTN이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냐면 50대 50으로 반반씩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균형이야 그게? 이게 균형이 아니죠. 네. 이거 중립도 아니고 이거를 이른바 기계적 중립이라고 하는데 기계적 중립이 지금 이 상황은 기계적 중립의 잣대를 갖다 댈 사안이 도저히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똑같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YTN이. 그 제가 이제 기자 출신이지만 열불이 나기도 하고 와 언론이 정말로 이 정도로 저질이 됐느냐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광화문 집회를 자 거구들이 하고 있는 집회와 응원봉 집회하는 거를 똑같이 양쪽이 충돌 직전에 있었다. 그리고 응원봉과 태극기 두 쪽 난 광화문 뭐 이런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만의 의미와 30만의 의미가 네. 이 구분이 안 되는 일부러 구분을 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 정기현 대표가 정말 화가 나는 이런 현상이잖아요. 제가 제 주변에 그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분들 몇 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이 SNS에 페이스북이나 카톡방에 그걸 올립니다. 바로 그 뉴스를 올려요. YTN이 나란히 보도한 그 뉴스, 연합뉴스도 그런 보도를 했는데 그 뉴스를 올리면서 봐라 지금 상황이 이렇다. 상황이 지금 이거를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도 이렇게 많다. 왜 언론이 이런 보도에 이런 그 탄핵 반대 여론에 대해서 윤석열 지지 여론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느냐라면서 이 동조하는 마음을 더 이제 막 더 키우는 겁니다. 네. 이런 효과들이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조선일보가 지금 뭐 원로 인터뷰라는 형식을 가지고 지금 이제 국난의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송영 국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민언론 민들레에
정말로 적나라하게 이렇게 분석하고 인터뷰하는 내용이 문제가 많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원로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어수선할 때 그냥 가서 그 조언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저 평지 풍파를 겪어가면서 인고의 세월을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거기서 어떤 지혜, 삶의 지혜라든지 그걸 저 얘기를 듣겠다는 건데 이를테면 진짜 화가 났던 건 뭐냐면 말이죠. 그 연세대 그 철학과 교수 104세 김영석 교수님, 예, 글 한번 올려주십시오. 저희들은 뭐 이분이 살아왔던 삶의 이력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도 지금 이 시점에 저 인터뷰가 정말 맞느냐. 자, 말씀을 좀 하시죠. 예, 김영석 교수 인터뷰 한번 올려보십시오. 예. 학자, 학문, 논리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논리가 이렇게 됩니다. 윤석열의 그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근데 왜 그랬느냐? 그 지도자가 무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무지해서 그렇다. 어? 지도자의 무지는 사회학이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왜 그래 됐느냐? 그 원인을 민주당이 제공했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이 뭐 이 일을 잘하도록 잘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 될 생각 같은 거 하지 말고 그 대통령 될 생각하지 말고 윤석열을 잘 도와서 나라를 잘 조발 끌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재명이 뭐 윤석열을 낳아서 키웠어요? 그럼 뭔 논리가 그래? 예? 그래서 원인 제공은 민주당이 했다. 그리고 그 앞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이었다. 예? 윤석열은 그걸 정리하러 나왔으니까 이재명도 도와야 된다. 아니 이게 무슨 원로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예? 그게 조선일보 인터뷰예요? 원로. 예, 그 뭐 저는 그 내용만 들어봐도 무슨 내용인 줄 알겠는데, 예, 여전히 저는 그 조선일보 자체가 범죄 집단이기 때문에 김형석 교수의 실시간 실방 인터뷰를 저는 보지 않고 이 조선일보가 쓴 기본적인 그 쓰레기에 대해서는 수거 대상이라는 걸 명확하게 하고요. 두 번째, 김형석 교수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유도한 질문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도한 질문. 민주당 탓 아닙니까? 이재명 탓 아닙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의 담화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그 이재명 방탄,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재명 살리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 노 교수를 그 현혹하고 유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가 이제 그 김영석 교수가 갖고 있는 평생의 삶이 정확하게 이 기회주의적인 삶이었었거든요. 전형적인 기회주의 삶이고 그 다음에 그 독재 권력이 부역했던 지식인이었단 말이에요. 곡학 아세의 전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김영석 교수의 그 곡학 아세의 본질이 그 나타나는데 저는 이 내용을 우리는 김영석에게 분노할 게 아니고 이 기사를 인터뷰한 기자와 정리하는 과정에서의 데스크가 훨씬 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조선일보가 원로 인터뷰라는 시리즈를 기획한 거는 대중을 어느 쪽으로 몰고 가자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보여주지 말고 자꾸 이를테면 윤석열 보지 말고 민주당도 잘못한 거고 자 그럼 다 잊어먹 잊고 이쪽으로 가자라고 유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 원로지만 자기들에게 그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질문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도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원로도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론을 끌고 가는 건데 이런 게 여론 조작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저 내용을 정말로 원로 학자 우리 존중하면서 저 내용을 낮은 자체로 보긴 하겠는데 이 사태의 본질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저걸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윤석열 계엄 잘못했다. 근데 원인 제공 이재명이 한 거 아니냐. 이재명 네가 살기 위해서 법을 초토화시키고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는 거 아니냐. 그 원인 제공에 대해서도 같이 반성을 하라. 이 이야기가 골자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자기 역할 못하고 살고 있다. 대한민국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원래는 권력국가에서 법치국가라고 갔다가 이제는 질서국가로 가야 하는데 법치국가에서 다시 우리가 권력국가로 회귀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래서 누가 잘못했다는 거냐고 제가 이제 묻고 아니 싶은 거는 비유를 안 해봅시다. 칼 찌른 놈이 있고요. 예. 칼 맞고 아프다고 야 왜 찔러? 라고 소리친 사람이 있어요. 예. 두 사람 다 잘못했다고 그 반성해야 되나요? 칼 찌른 놈이 반성해야 되나요? 저런 식으로 이제까지 국민들을 속여왔던 사람이 대표적인 지식인이 그러니까 김명석이에요. 그 저분 머릿속에 저분 머릿속에는 이재명은 괴물입니다. 괴물. 예. 괴물입니다. 모든 원인은 악은 이재명부터 시작됐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머리가 그게 세뇌되어 있는 겁니다. 100살 넘은 철학자도. 근데 조선일보 김대중 저 주필했던 김대중이 김대중 칼럼이 있죠. 예. 이름이 이제 네, 대기자죠 원래. 예.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보면 거기서 처음부터 계속 그 이재명 혐오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렇게 합니다. 정치인 이재명의 괴물성은 크게 돋보인다. 이재명은 대단한 사람이기 전에 무서운 사람이다. 왜 무서운 사람이냐? 아무런 정치적 배경도 뭐 학문적 경력도 사회적 이건 뭐냐?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라고 내세울 것도 없고 학벌 내세울 것도 없는데 혼자 독학해서 뭐 변호사가 되더니 시장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이제 제 일당에 그걸 되면 당 대표도 되고 와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무서워야 되지? 그러니까 배경도 없이 가진 거 없는 사람이 소년공 출신이 자기 열심히 해서 시장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당 대표도 되고 대선 그럼 입지전적인 거 아니야? 그게 왜 괴물이지? 그게 왜 무서워야 되는 거지? 요즘 조선일보가 그 구독자들 조선일보도 열렬한 애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애독자들한테 또 굉장히 항의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절독하겠다라는 사람들도 나오고 박근혜 탄핵 때하고 이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때도 박근혜 탄핵 때도 조선일보 구독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왜 박근혜를 지켜주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지금도 윤석열을 왜 지키지 못하냐라고 하면서 이제 독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조선일보로서는 사실 굉장히 좀 그게 당혹스럽긴 할 거예요. 그 딜레마이긴 할 거예요. 아니 근데 뭐 딜레마예요. 그건 그 상습적인데 상습적인 자꾸 거고. 그 범죄 집단에 대한 이 최소한의 동정도 저는 네, 반대합니다. 그 범죄 집단들은 한 번도 사고치고 반성을 하거나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네. 광주를 그랬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박정희의 권력 찬탈 과정부터 오늘 그 윤석열의 탄핵과 내란 폭동까지 한 번도 그들은 반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자기들이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선일보라는 이 개쓰레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이런 방송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저들은 언론이 아니다. 저들은 쓰레기일 뿐이다. 그리고 범죄 집단일 뿐이다. 조선일보가 아까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선일보 독자들은 조선일보의 논조가 싱거워요. 마음에 안 들어. 네. 윤석열을 보호해주고 말이야. 더 이재명을 더 까야 되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네? 이제 내란 상황에서도. 근데 이건 뭐냐? 그 조선일보를 보다 보면 조선일보 그 필진 가리 기자들, 그러니까 칼럼 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확증 편향에 쌓여 있는 거야. 확증 편향. 근데 그걸로 자기 독자들을 계속 그렇게 학습시킨 거예요. 독자들 확증 편향이에요. 요번에 뭐라 그랬냐면 내란 나고 나서 조선일보가 누구를 탓했냐면 극우 유튜버들 탓이다. 예? 윤석열이 극우 유튜브에 빠지는 바람에 이런 망상에 이런 망동 이런 행동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을 그렇게 이를테면 강화시키고 자기 확증 편에 강화시키기 조선일보예요. 네? 그러니까 마약 주사를 계속 높여야 되는 거라고 자기 독자를 잡으려면. 왜 학생 편향이라는 고급진 용어도 예, 쓸 필요 이 새끼들은 기본적으로 이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업보야 업보. 아니 업보가 아니고 얘들 범죄 집단이라니까 진짜 도둑놈들이고 도둑놈들이라니까. 예를 들어서 극우 유튜브보다 더 극렬하게 윤석열과 김건희를 옹호했던 작자들이 조선일보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디올백 사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걔들은 디올백 사건에 대해서 스트레이트로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어요. 자꾸 사건이 커지니까 최초로 논평으로 다룬 놈들이 그 놈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학생 편향이고 나발이고 그런 그 고상한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도적놈들이고 우리 회사에 돈 되는 것. 그러니까 디올백만이 아니라 김건희 주가 조작도 조선은 계속 용서하는 것 같은 얘기가 뭐냐면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탈탈탈탈 털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래서 기소를 못한 거다. 지금 왜 그때 뭐가 있으면 그때 하지 왜 정권 뺏겼다고 민주당이 화풀이 하듯이 그렇게 하느냐. 그 논리를 계속 주입을 했다니까 자기 독자들한테. 그러니까 조선일보만 보는 독자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김건희가 왜 뭘 잘못했는지를 모를 거라니까. 최수정님께서 적확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양비론, 양시론이 아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갖고 판단해야 되는데 국민의 눈을 흐리고 있다. 그러면 이재명을 악마화 시켜놓고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는데 정치시켜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못하고 계속 확대 재생산합니다. 지금 이 칼럼도 한번 보시죠. 자, 신봉용 교수죠. 건국대 명예교수고 정치학 전공을 하신 분이 조선일보 인터뷰를 또 했습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사정이 해방 직후의 상황보다 훨씬 더 정치적 혼란기다. 그리고 정오의 정치를 넘어서 야수의 정치를 하고 있다. 지금은 해방 직후보다 더 위험하다. 원로 지식인인데요. 이 칼럼도 읽어보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해서 이런 내란 폭동과 군사 반란을 국민의힘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월담을 해서 나라를 지켰는데 이게 지금 정오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오히려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비판하고 야당 너희들 제대로 한 거 하나도 없다. 너희들 때문에 나라 엉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고 저걸 대서특별합니다. 저 칼럼 저도 저 인터뷰 봤는데 예. 그 어찌나 황당한지 저분이 지금 진단한 이 문제의 첫 번째 이유는 그러니까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악마와 이재명 때문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뭐 같은 얘기했지만 국회가 문제다. 국회가 문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교육이 문제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문제고 그래서 지금 길거리에 광장에 응원봉을 들고 나온 20대 청년들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분들은 그래서 이 20대 청년들 MZ 세대한테 빨리 지식인들이 진정죄 주사를 놔줘야 된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이제 우리 사회 원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답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조선일보 찾아가서 저런 인터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얼마나 무서운 지금 범죄 집단이라고 하셨잖아요. 범죄 신문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요. 언론판에서 이제 송선명 김 국장이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메신저를 공격하지 말고 메시지를 비판하라라는데 이게 개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메신저 자체가 메시지예요. 자, 아까 송선배가 이야기했던 우리 김 국장이 이야기하셨나? YTN에서 네. 김영준하고 김진을 딱 앉혔어. 14일 날. 네. 그러면 이 자체가 메시지지. 그렇죠. 메신저 자체가 메시지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그 세 사람이 앉았단 말이에요. 세 사람이 앉았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진보적인 그 이야기들을 이야기했고 비판적인 이야기와 그다음에 언론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견제와 감시의 그 일차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존재 자체가 나는 그 메신저가 자체가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우와 떨고 그다음에 그 국민들로부터 사기치는 사람들이 문제 의식 없이 이야기하는 게 메신저를 공격하냐 메시지를 비판해야지라고 하는데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저는 증명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반성들이 여전히 언론이 없다. 나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는 것은 당이고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언론이 여전히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준동하고 있고 거짓 뉴스 퍼뜨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 호도하고 있는지 이 언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좀 두 가지로 저는 말씀드릴게요. 제발 조중동으로 묶지 마라. 예. 최근 내란 기사를 보면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문화일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를 보면 그 고장난 시계가 하루에 2번은 맞추잖아요. 근데 범죄집단 조선일보는 2번도 못 맞춰요. 네. 어쩌다가 한 번씩 괜찮은 기사들이 나온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하면서 조중동으로 묶지 마라. 범죄집단 조선일보로 해라. 라는 그 부분이 정말 언론 영역에 있어서 언론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채택해야 되는 영역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저는 그 조선일보와 관련해가지고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빌드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나 TV조선에 광고주는 이 광고주들에게 항의 전화나 항의 이메일이나 항의 댓글들 이나 항의 게시판에 글 남기기가 이제는 시작돼야 할 시점이다. 그래서 조선일보 하나가 이 붕괴되고 폐간되고 날아가는 것들 하나는 보여줘야 된다. 정말 언론 운동이 전체 언론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는 비판하고 이번에는 칭찬하고 이런 이 전술적 오류를 이제는 채택할 수 없다. 20여 년 동안 언론개혁 운동을 해온 제 입장에서 한 놈만 조지자. 그래서 일벌백계하고 하나의 모델을 만들자. 그래서 반면교사 하나를 만들어내므로써 한국 언론이 상당 부분 맑아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도 장담 못해요. 수없이 많은 언론 비평과 미디어 비평을 해오면서 제가 미디어 비평을 그만두는 책을 쓰면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서 미디어 비평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미디어 비평을 완전히 손을 놓은 적이 있는데요. 이 미디어 비평의 지형을 바꾸기 위해서는 저러면 망한다. 네. 라는 하나의 모범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그걸 조선일보 그룹을 날려야 되는 게 나는 시대적 과제. 자, 국회에서 그런 제도적 또는 현실적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많이 다양하게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 자, 지금 언론 운동을 하시는 쪽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이제 외쳐왔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탄핵 국면 그리고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보여준 행태는 정말로 상상 초월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제 운동의 방향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양우석 의원님이 미디어 비평 소용없다 이렇게 이제 예. 말씀하셔가지고 미디어 비평 하는 입장에서 좀 미디어 비평을 그런데, 뛰어넘어서 이제 전면전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근데 전면전 들었고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어떤 제도적인 또는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내야죠. 근데 그 전에 지금 이 국면에서 저는 굉장히 미디어 비평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전에도 중요했지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거 기록을 해놔야 되거든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가 뭐라고 썼냐면요. 조선일보가 한독수까지 야당이 친다. 이게 일면 톱이었고요. 그 넘어가면은 저거예요. 권한대행 체제, 한독수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기사를 썼거든요. 이거 현실을 호도하고 왜곡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YTN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연합뉴스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이거 다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윤석열 탄핵되고 처벌받고 할 때 그 전에라도 언론이 이렇게 보도했다는 거를 다 공개하고 다 짚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조선일보의 법적인 문제나 네. 제도적인 문제나 할 건 해야 되고요. 그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비평 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오늘 양 의원님 나오신다고 그래서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뭐냐면 지금 이 언론의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식의 보도, 기계적 중립에다가 내란에 동조하고 도와주고 있는 이런 보도에 대해서 저희가 미디어 비평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잘 보지 못하고 또 민들레에서 하고 있다라고 해도 미디어오늘이나 미디어스 같은 미디어 비평 매체들이 저는 좀 아쉬워요. 그걸 잘 못하고 있는 게 그냥 단순 소식만 전달을 하고 하지 이런 분석이나 평가나 이걸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가 난 국민들이 언론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언론에 대해서 국회에서 지금 민주당이 저는 굉장히 잘 이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민에 대해서도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네. 혼란스럽지 않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양 의원님이 그런 메시지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언론 너희들 똑바로 해라. 네. 왜 내란에 동조하는 듯한 사설을 쓰고 왜 그런 기사를 쓰느냐. 이거는 내란 범죄고 2차 내란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왜 2차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기사를 쓰고 있느냐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느냐라고 국회에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주면요.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민주당의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언론에 분명히 저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곧 또 운영이 그다음에 또 문체위 해난 질의 시간들이 지금 또 네, 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애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내란 동조 댓글마저도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훨씬 더 공공의 영향력이 큰 미디어가 내란 동조의 논조를 계속해서 유지하면 이 부분 또한 고발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조선일보는 모니터해서 제가 고발할 계획입니다. 네. 저기 아까 왜 오늘 조선일보고 한덕수 탄핵하면 그런 기사 있다 그랬잖아요. 네. 한덕수 탄핵하면 국정 마비되는 거 아니야? 그게 뭐 조선일보는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심리질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어떻고 북한이 어떻고 계속 일면 톱을 하는 게 불안 심리를 자꾸 자극하는 겁니다. 대통령도 탄핵되는데 국무총리 탄핵하면 어떡하지? 왜 탄핵되는지 그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이러면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지고 나라가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일보는 언론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쟤들은 보도가 아니라 심리전을 하는구나. 심리전. 대국민 심리전하는 선전선동이지 그건 보도가 아니거든요. 그런 데 대한 어떤 제어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한마디만 더 예, 예. 양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면 제가 그거 봤거든요. 그 상임위 열렸을 때인가요? 문체위 그때 예. 사과한 놈 한 놈도 없다 그 얘기 하셨잖아요. 예. 저 그 영상을 봤는데 예. 다음번에는 꼭 그 얘기 해주세요. 사과하는 언론인 한 놈도 없고 언론 한 군데도 없다. 예. 한 놈 그 얘기 좀 꼭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언론 정말 이럴 것인가 토론했는데요. 벌써 3만 분 정도가 이 방송을 보고 계셔서 관심이 높다, 뜨겁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도 그대로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 한 번 더 각인하시고 공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지금 탄핵의 흐름 속에서 이런 문제 짚기가 쉽지 않았는데 오늘 특별하게 제안을 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제가 양문석 의원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제 진심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운동을 하시고 지금 국회에 나가서 이번에 장관도 그리고 문체부에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호통을 치는 과정에서 그 호통의 내용이 좋았던 것보다는 본인이 이런저런 흠결을 갖고 있습니다. 재판도 받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1.1획도 방향에 의심을 하지 않으면서 언론 바꿔야 된다. 정권 책임 물어야 한다. 역사적 단죄를 해야 한다는 것. 흠결이 없는 사람만 이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흠결이 있어도 내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끝까지 나서서 너희 악의 무리들과 싸우겠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 계셔서 제가 두 분 언론인 선배님께 박수 한번 드리자고. 우리 양문석 흠결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네. 표적이야. 아닙니다. 혐오 대상이고. 왜냐하면 그 흠결이 발견되는 순간부터 그걸 가지고요 침소봉대해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눅이 들어서 포기하도록 만들죠. 네. 이게 수법이에요. 예. 그런데 윤석열도 똑같지 않습니까? 법적 정책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이자가 지금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제가 대구에 기반을 두고 살고 있지만 대구에 있는 사람들, 제가 만난 사람, 윤석열 잘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광화문에 나가 있는 그 3만 명 모인 정광훈이 국민을 선동하는 그걸 보고 언론은 마치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윤석열을 여전히 계엄했던 것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죠. 그게 대한민국 언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보태면 지금 언론이 하고 있는 행태 엄중하게 비판을 해야 되지만 저희들 같은 서픽서가 아니라 다른 유튜브 채널이 진실을 보도할 수 있는 시민언론 민들레 그리고 지금 비상시국 개혁 같은 작은 언론 미디어서 수없이 많은 언론들이 더 많이 생겨야 됩니다. 더 많은 언론이 생겨서 이 언론을 결국에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현재까지 저질렀던 일에 대한 비판도 필요하지만 지금 무엇을 더 양성해서 갈 것이냐. 거기에서 서픽스는 맨 꼴등에 있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은 언론들이 많이 생겨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것을 만들어가는 언론 더 많이 양성해 주길 바라면서 마지막까지 2,000분 들어와서 이 방송
봐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언론은 말씀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예. 저 끄기 전에 이 말씀 언론이 제 역할을 했으면요. 윤석열이라는 그 괴물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이건 언론 탓입니다. 언론 탓입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오늘 세 분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하면서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